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중에 알짜배기만 뽑아드립니다. 경제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자, 먼저 장 마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SK증권 조성우 부장 오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땠습니까? 예, 오늘은 그렇게 그림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주는 계속 좋았던 흐름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 코스피 무려 9개월 만에 2,700포인트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네. 금요일은 오늘은 좀 대체로 힘이 빠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좀 마감을 하고 있네요. 네. 일단 오늘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수익률을 확정하려는 뭐 기관 외국인들의 뭐 차익 실현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좀 수익을 챙겨놓자는 그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매도 심리, 이런 것들이 좀 오늘 금요일에 좀 일제히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그래도 시세가 괜찮았었던 2차 전지, 뭐 지주사, 그리고 방산주, 원전주 같은 이런 섹터들에서 차익 실현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품고 오른 종목이나 업종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종료가 되면 우리 증시 이런 격언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격언. 네. 그런 것처럼 일단 대선 결과 이후에 좀 변동성이 커질 것을 대비해서 미리 수익을 좀 챙겨두는 그런 심리가 오늘 좀 크게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또 재미있는 점은 이번 주에 대체로 좀 조용한 흐름을 보였던 반도체와 바이오는 오늘 또 괜찮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 삼성전자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반도체나 바이오의 그 대표주들은 오늘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것은 그동안 이제 코스피가 오랜만에 2,700포인트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도 대선 이후에 신정부가 출범을 하면 지수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네. 미리 뭐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반도체나 바이오의 대표주를 좀 사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 내내 상승권의 흐름이었거든요. 반면에 하이닉스랑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낙폭이 좀 큰 상황이었고요. 외국인도 오늘 제법 매도 규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기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장중 내내 이어져서 장중 내내 상승권 흐름을 보였다는 것은 바로 이제 신정부 출범 이후에 좀 시장의 방향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다른 섹터의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일단 삼성전자 쪽의 매수를 유입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제가 지난주 2차 전지의 상승을 좀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2차 전지가 이번 주에 제법 시세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 2차 전지를 좋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의 단 하나는 바로 가격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업종인 반도체나 바이오, 2차 전지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 지금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 네. 지금은 순환매로 좀 덜 오른 섹터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코스피 중심의 대형 바이오주들은 그에 어울리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삼성전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하나 더 꼽자면 뭐 녹십자, 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이게 네. 심리가 보통 선 반영됐다고 하면 다음 주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는 큰 이슈가 있잖아요, 하나. 네.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는 좀 미미할 수 있나요, 수치가? 사실 다음 주 시장을 전망하기 솔직히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대선 결과가 일단 나타나는 한 주고요. 이 결과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요동칠지 이건 사실 예측할 수가 없는 그렇긴 부분이고 하죠. 결국엔 뚜껑이 열려봐야 아는 부분인데 다만 지금까지의 시장 분위기를 통해서 유출을 해본다면 네. 대선 기대감으로 올랐던 섹터는 좀 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매크로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를 했고요. 네. 또 신정부 출범했을 때 아무래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수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지는 그런 국면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는 대선 관련해서 기대감을 품었던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조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쪽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우리 시장의 대표 업종들, 이를테면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뭐
큰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지금은 대선 관련한 쪽에 단기적인 접근을 하신다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반도체나 바이오 쪽에 대한 접근을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다음 주에 대선 말고 이제 다른 네. 이벤트들을 고려했을 때 2차 전지나 뭐 바이오 반도체 외에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외에는요, 개별적인 내러티브나 이슈나 이런 쪽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은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대선 결과 이후에 이런저런 변곡점 내지는 변동성을 맞이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를 제외한 다른 섹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조성호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돈워리, 돈워리 시간입니다. 자,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모셨습니다. 제가 드디어 오늘 나요? 작가님한테 네. 혹시 오실 수 있으시려나요? 했는데 되셔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뭐 늘 네. 안 불러주셔서 못 오는 거지? 아니에요. 저희가 불러주시면 했는데 안 늘 됐습니다. 한번.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일단 다짜고짜 여쭙고 시작하는 게 있는데 네. 요즘 좀 미미하다가 반도체 주식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거든요. 네. 약간 이 반도체 시즌이 좀 다시 시작됐다고 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반도체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일단 뭐 오늘이 이제 5월 마지막 네. 날 정도인데요. 실제 반도체가 주도 업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장에 분명히 있는 거고, 네. 다만 최근에 그 실적에 대한 희소성,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EPS가 상향 조정되는 네, 네. 섹터에 대한 희소성이 되게 좀 지금 현재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주도를 했던 뭐 방산, 조선, 전력기기, 뭐 산업재 네.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상향 조정되는 부분들이 강하고 네. 그 외의 섹터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올라가는 사이클이 별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주도자에 대한 네. 어떤 그런 고민이 있는 건데 주가는 꽤 올라왔습니다. 네. 뭐 방산이나 이런 쪽도 PER 20배 정도까지 올라와서 야, 조금 비싸진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주도 섹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고민을 하지만 여전히 그만한 업종이 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거에 버블이 생겼을 때 어떤 섹터에 대한 밸류가 좀 버블이라고 말했을 때의 경우가 한 30배 네. 남짓 갔거든요. 그러니까 20배 정도까지 올라와서 조금 비싸 보이긴 하지만 과거 버블 사태 생길 때 어떤 주도 섹터가 갔던 밸류에이션을 생각해 보면 네. 조금 더 룸이 남아 있고 실적 상향에 대한 뭔가 특징이 다른 섹터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네. 여전히 기존의 주도주, 방산조선, 전력기계 같은 산업재, 유틸리티 이런 것에 대한 주도권을 계속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어느 정도 비싸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새로운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이 지금 서로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갖고 계신 분이라면 굳이 팔 필요는 없는 거네요. 반도체요? 네. 네, 현재까지 제 판단으로는 뭐 갖고 있는 걸 팔고 네. 급하게 다른 것을 잡기보다는 조금 기회를 좀 더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 들고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왜 어떤 면에서 반도체를 좀 봐야 될지 그 부분도 좀 고민하겠습니다. 아, 다시 꼭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가 탄력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가장 최근 이슈로는 엔비디아 실적일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 중국 수출 규제도 어쨌든 뭐 선망했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네. 그렇다면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뀐 걸로 봐도 돼요? 시장 자체를? 반도체 전체적으로 투심이 다 바뀌었다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HBM이라는 어떤 그런 반도체가 네. 없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레거시 반도체, 그쵸. 디램이나 낸드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이클론이 되게 많았어요. 상승 사이클이냐, 하락 사이클이냐, 네. 또 시장의 여러 가지 경기를 앞서서 선행 지표에 따라서 뭐 6개월 선행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사이클론에 따라 그 사이클을 가지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네.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기본적으로 레거시 제품에 대한 부분, 특히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들이 PC에 대한 네. 수요가 조금 둔화되면서 레거시 제품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AI 사태가 생기면서 네. 결국 이제 레거시가 아니라 HBM이라는 스페셜티 관련된 반도체가 새롭게 부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AI 섹터 쪽으로 상당히 집중이 되면서 네. 같은 반도체 내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차별화가 이루어졌던 모양이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만 놓고 보면 자 어떤 것이 가고 어떤 것이 못 가고 그게 분명하게 보이는 상황이었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 초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 사이클을 타고
주가들이 움직이냐 것인데 네. 역시 엔비디아가 가져온 이러한 물결들은 대부분 그런 HBM과 관련된 이런 네. 쪽 AI 쪽의 문제이지 레거시 제품에 대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 영향은 미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PC 관련된 부품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지금의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AI 쪽 관련된 네. 수요는 역시 HBM을 포함한 기본적인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를 사야 됩니까? 이건 좀 다른 이야기고 거기에 대해 좀 세분화해서 네. 어떤 쪽을 좀 봐야 될까 이 고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좁혀서 삼성과 하이닉스 어쨌든 대표주니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투자의 앞으로의 핵심은 HBM을 어떻게 하냐에 네.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좋잖아요. 뭐 사업적으로도 너무 좋고. 네. 근데 보면은 이게 투자자들이 HBM이라는 사업을 봤을 때 어떤 흐름 또 뭐 기술적인 면도 있는데 요거를 보고 투자 여부를 정해라. 투자를 확대해라.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작년의 플레이를 보면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미 HBM으로서의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하이닉스가 좀 더 독점적으로 갔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HBM3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거의 하이닉스가 다 했고요. 그렇죠. 전자는 뭐 기술적인 문제, 일부 발열 문제라든지 진입을 잘 못하고 있는 현재도 그렇습니다. 네. 다만 기대감을 가지고 HBM3 8단, 12단에 대한 수율 문제가 뭐 빠르면 6월 정도 아니면 뭐 3분기 정도에는 전자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릴 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작년부터 이루어진 HBM3 관련된 HBM에 대한 뭐 독점력은 네. 하이닉스가 역시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하이닉스 주가가 20만 원을 넘어서는 네.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럼 향후의 흐름을 봤을 때 결국 거기에 대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PBR 2배 이상까지 주가가 갔었었고요. 네, 네. 삼성전자는 그 따라가지를 못했죠. 결국 HBM에서 역시 승패가 갈린 건데 자, 현재 시점에서 좀 바라보자면 하이닉스 여전히 좋습니다. 네. HBM4도 12단 관련해서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빨리 그쵸. 들어갈 네. 것으로 기사들이 나오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실패하지 않고 진입을 하게 된다면 하이닉스가 먼저 들어갔던 독점력이 작년보다는 독점력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약화될 거군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여전히 좋다. 네. 그리고 규모 자체가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독점력이 깨지더라도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볼륨업은 여전히 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삼성전자 입장에서 만약에 네. 공식적으로 콜 통과를 해서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진입이 가능하다면 어쨌든 점유율을 뺏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HBM3E 8단 12단의 중요성은 네. 그 자체로보다는 거기에서 수율이 맞춰졌을 때 어려워졌던 부분에서 HBM4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에 관련된 기대감이 삼성전자가 따라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하이닉스도 좋긴 한데 삼성전자가 워낙 아직은 저평가돼 있고 PBR 1배 미만으로 거래되는 부분에서는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점유율을 가져오게 되고 네. HBM4에서는 뭔가 승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는 경기장에 올라가지도 그렇죠. 못했잖아요. 네. 하이닉스가 경기장에서 올라와 다 한번 겨뤄보자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오지도 못하고 경기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훈련을 해서 야 이제 한번 붙어볼만 해 올라가게 되면 그건 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속도가 붙겠네요. 그렇죠. 또. 그럼 어떻게 배팅을 하겠습니까? 그전에는 하이닉스 쪽으로 거의 뭐 그렇죠. 올인하다시피 너무 하이닉스가 좋아라고 했지만 지금은 역시나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저평가되는 부분에서 기회가 열린다는 점이 삼성전자에게는 조금 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물론 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하이닉스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그 가운데 시속 게임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네. 이제 젠슨왕이 대만 얼마 전에 전시장 가서 SK 하이닉스 부스에 네. 가서 HBM4 저기 뭐냐 지원 잘 해달라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네. 부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제 삼성이 단계가 남아 있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세요? 네, 뭐 제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고 외신이나 트렌드포스나 네. 뭐 대만 업체들이 좀 중요한데요. 그 업체를 통해서 또 외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빠르면 6월 정도 네. 그리고 뭐 한 3분기 정도에 삼성전자의 HBM3E 8단 12단 콜 테스트가 좀 진행될 수도 네.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뭐 발열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를 네. 좀 극복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설계를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문제를 좀 많이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네. 좀 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사실 뭐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양치기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늑대가 네. 온다. 근데 안 왔어요. 외신도 나왔는데도 안 오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누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사들이 막 쏟아졌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믿죠. 네. 그러다 그쵸. 진짜 늑대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과연 올해 3분기 정도에 정말 늑대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확실히 설계를 바꾸고 이번에 경영진이 삼성전자가 네, 바뀌면서 설계 부분 바뀐 게 꽤 수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 장비 발주를 하반기부터 좀 공식적으로 네.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니까 약간의 기대감이 확실히 올라오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생각을 한 게 얼마 전에 산업은행에 반도체 프로그램 그 대출을 받았잖아요. 네. 2조 원,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받았다고 네. 하는데 이게 반도체 프로그램이던데 그만큼 약간 신호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만큼 집중하려고 어쨌든 대출을 받는 거고 사실 현금성이 없는 회사도 아닌데 네. 이거는 좀 약간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뭐 대출 규모는 이제 설비 쪽에 돈이 들어간다면 네. 분명히 뭔가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건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그냥 막연하게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뭐 오더가 나오고 네. 그에 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돈이 이제 정말 HBM으로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일반적인 다른 쪽으로 레거시 쪽에 뭔가가 들어가는 거냐, 그건 좀 봐야 네.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율 문제에 네. 대해서 일부 회복이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지금 낸드나 디램의 레거시 제품도 뭔가가 변화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가격을 보면 반면 디램의 공급사 재고도 상당히 지금은 기존의 레거시 제품의 재고가 10주에서 16주 엄청나게 재고가 많았는데 네. 현재 재고 수준이 한 6주에서 13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 디램과 낸드 가격이 꽤 올라간다는 네, 거고 네. 특히 DDR4 같은 경우는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내년 1, 2분기 정도에는 이제 단종을 한다 그러고요. 네. 중국 업체가 좀 많이 하고 있지만 그쪽도 이제 물량을 줄이면서 네. DDR4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DDR5는 당연히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레거시 제품에 대한 반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레거시 제품이 좋다면 삼성전자가 HBM을 못하니까 네. 레거시에 대한 수혜는 더 받는 것이고 HBM을 하게 되면 전자 입장에서는 또 HBM도 좋아지는 것이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레거시에 대한 반등세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HBM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 삼성전자 입장이고 하이닉스는 뭐 레거시 쪽이 좀 이제 적겠죠. HBM에 그렇죠. 올인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HBM 쪽에 4를 어떻게 빨리 선점해서 많은 물량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변수가 분명히 있을 네. 거고요. 더군다나 삼성전자는 지금 최근에 그 엔비디아의 중국향 제품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H20이나 등등이 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는데 그렇게요. 이익률도 네. 그게 이제 중국 쪽에 못 나간 것에 대한 손실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하면서 떨어낸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만약에 상정을 해보면 이익률이 괜찮았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을 새로운 제품으로 변경을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뭐 GP300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에 대한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목표가 상향 조정이 일제히 쏟아졌거든요. 그러면 중국향 제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중국향 제품으로 들어가는 AI 관련된 제품은 HBM을 빼고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전략을 잡은 거죠. 네. 그러면 HBM을 빼면 뭐가 들어가느냐? GDDR7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네. 이게 삼성전자가 하게 돼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대부분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GDDR7을 한다고 네. 이야기하지만 하반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GDDR7 중국향 네. 제품의 엔비디아 제품은 또 삼성전자가 하게 된다는 점에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과거보다는 환경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제는 조금 무시할 수 없는 그러게요. 그런 환경에 와 있습니다. 이제 경기장 직전까지 간 느낌이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반도체, 국내 반도체를 논할 때 보면 이제 한미 반도체도 있고요. 네. 네, 그 공조해왔던 SK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공조를 해왔다가 뭐 좀 갈등을 지었고 또 이제 봉합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네. 과정에서 삼성하고 같이 협력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은 꾸준히 나오고 네, 있는데 이게 네. 과거에도 사실 서로 좋지 않았던 게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두 회사,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뭐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냥 그렇게 이야기로만 저희가 듣고 있지. 그렇죠. 실제 뭐 두 회사가 어떻게 뭐 다투었는지 맞아요. 어떤지는 네. 뭐 알 수는 없는 건데 그냥 업계에서 이야기가 서로 좀 관계가 불편하다 정도로 그냥 이렇게 돌고 있는 네네.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쪽으로 장비를 안 넣고 있으니까 뭔가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HBM 관련된 기술 부분에서 네. NCF 방식과 MUF 방식이 여러 가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소재 부분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삼성전자는 HBM이라는 것을 D램을 적층을 쌓을 때 네. 필름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네. 붙입니다. 네. 그래서 압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게 만드는 건데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쌓아 올릴 때 액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네. 기술적인 방법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딩 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네. 그걸 이제 어떤 게 더 나은 거냐. 그리고 적층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층이 쌓아지게 될 때 그렇죠. 8단, 10단 올라가는데 그러면 많이 올리게 되면 이제 액체로 했던 것들이 많이 휠 수 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필름지로 했던 것들이 네. 결국은 조금 더 적층이 많아지면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서로의 기술적인 논란이 서로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게 맞는지를 일반적인 뭐 투자자들이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름지가 들어갔을 때는 단을 쌓을 때 공간마다 공간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네. 액체가 들어갔을 때는 빈 공간이 안 생기잖아요. 생기겠죠. 근데 필름지로 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빈 공간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미세하게.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발열이 생기는 거예요. 열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자 입장에서는 그 발열 문제 때문에 특히나 또 그 공정을 TSMC가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TSMC가 마지막 공정을 하는데 TSMC 입장에서 고수 공정을 하면서 전자는 약간 경쟁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좀 까다롭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복합적이네요. 네, 전자 부분이 좀 어려웠지만 자, 엔비디아 입장에서 어떨까요? 어떨까요? 만약에 제품을 만드는데 HBM이 비싸다? 네. 별로 좋지 않겠죠. 않겠죠. 예, 그러니까 공급망 다변화를 되게 네, 요구할 수 있고 내심 삼성전자가 빨리 해주길 원하는 원할 거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왜냐면 가격 경쟁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은 전체적인 캐파가 아직은 작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캐파가 그렇게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만이 하이닉스에게 비싸게 주던 거를 좀 깎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심,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쪽에 젠슨 왕 CEO가 뭔가 퀄이 진행은 안 됐는데도 삼성전자의 과거에 또 이렇게 사인해주면서 뭐 화이팅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전자가 좀 뛰어들어줘야 하이닉스에 대한 가격 경쟁력도 본인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고 또 수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AI 쪽에 HBM 관련된 수요를 공급이 좀 해줘야 되는데 하이닉스도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설비 투자를 하게 되겠지만 그쵸. 결국 그것도 어느 정도 캐파에 대한 부분들이 차있기 때문에 전자가 좀 해줘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공급을 받으면서 리스크도 줄이면서 가격도 좀 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익률을 본인들이 구할 수 있어서 전자 화이팅 속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울질 하는데 근데 그걸 전자가 제대로 못 해준 거죠. 기술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 못 했는데 좀 까다롭게 진행되면서 최근에 전자 내부에도 수율 개선이 꽤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HBM3 8단 12단의 퀄 테스트는 HBM4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HBM이 네. 조금 더 분명히 빨리 가고 있다는 분명하기 때문에 선점하는 입장에서는 또 하이닉스도 과거 대비 주가가 좀 빠져 있고 실적에 대한 상향 조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전히 밸류도 좀 더 아직까지 매력적이다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 젠슨 왕이 하이닉스에 가서 했던 말들이 삼성전자 보란 듯이 하라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화이팅 화이팅 외치는 네. 그런 이야기를 네, 들으니까 뭐 양쪽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다 잘하기를 바라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뭐 회사만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잘 되면 좋겠지만 자기들은 두 회사가 다 잘 되면 사실 국가적으로도 좋은 네. 거니까 네.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부장님이 보셨을 때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앞서 말씀 주셨지만 하이닉스 네. 각각 네. 하반기 그리고 뭐 내년까지 보셨을 때 좀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이제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를 좀 보는 시각이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시장에서 네. 여전히 방산, 조선, 네. 뭐
기계, 산업재 그렇죠. 이런 것들, 유틸리티, 음. 원전까지 그런 주도 섹터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네. 아니면은 이제는 좀 하반기 접어들면서 그 섹터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새로운 영역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네. 수급이 좀 바뀔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안이 지금 말이 많이 되고 있는 게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그럴 수 있을 거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시기가 이제 5월일지 6월일지 아니면 정말 하반기로 넘어갈지인데요. 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일부 증권사들은 좀 빠르면 3분기 정도부터 반도체 약진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쪽이 있는데 네. 뭐 결국 그 트리거는 삼성전자가 네. 콜 테스트가 통과되느냐 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음.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전자가 새로운 네. 장비 발주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하이닉스도 캐파 증설을 위한 장비 발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전자나 하이닉스 등을 포함해서 장비주까지 네. 주가들이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기존에 굉장히 좀 높았던 밸류가 높아졌던 그런 주도 업종들은 조금 조정세가 이루어지면서 네. 돈들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넓어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금이 아주 여력이 많거나 그렇지 않고 또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사들여서 올려간 지수가 아니에요. 네. 2700포인트를 올리면서 외국인들이 사서 올린 장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뭘 살까 고민을 하겠는데 만약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정확하게 집계를 못 봤지만 오전 기준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좀 집중적으로 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최근에 또 워낙 강세까지 네.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시장을 산다고 봤을 때 삼성전자 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반도체를 좋아서 전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이 또 지켜볼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것만 놓고 본다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 어닝에 대한 부분들에 네. 대해서 강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안정한 부분들은 기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지만 네. 또 시장은 냉정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됐을 때는 뭐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거 알겠어. 근데 거의 피크가 온 거 아니야? 뭐 한두 달 정도 더 좋아질 수 네, 있지만 네. 이제 그걸 안 본다는 거죠. 빠르게 순환매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점이 어떻게 트리가 나올 것인가 그걸 좀 정확하게 계속 팔로잉을 긴장감을 갖고 해야 되고요. 전자 같은 경우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최근에 뉴스를 보면 그 닌텐도 두 번째 제품에 대해서 네. 전자가 파운드리를 받았다 말이 나오죠. 사실 네. 2조 원 가까이 되는 큰 적자를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죠. 네.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가 그렇죠. 나왔죠. 네. 근데 닌텐도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파운드리가 하게 되니까 파운드리에 대한 턴어라운드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카운트 됐던 삼성전자에 그쵸. 대한 부분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그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의 어떤 적자가 네. 정상화되면서 올라온다는 점은 분기 실적도 상당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전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요즘에 포인트가 네. 좀 더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좋아지면서 반도체 섹터가 진행되면 HBM4라든지 이런 쪽에서 분명히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역시 그에 대한 투자가 장비주도로 내려가게 되고 네. 이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장비주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게 달라지면 역시 그 가운데에서 소재주까지 이제 확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밸류 체인 관련된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아까 디램과 낸드까지 좋아지면 이제 레거시 제품에 대한 장비주들 원익 IPS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특화된 장비주들 올라가는 거 보면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네. 그 외에도 뭐 일부 소재주들 가운데 뭐 오늘 같은 경우 한솔케미칼이나 이런 네, 종목들도 다 그렇죠. 보이고요. 두산 테스나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오사트, 이제 후공정단에 대한 뭐 어떤 부분, 네. 파운드리하고 연관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유니틱에 갑자기 튀어오르는 네. 종목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종목들마다 약간의 꿈틀거림이 생긴다는 점도 조금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네. 시장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네. 현상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가격 메리트라는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기대감을 좀 반영하면서 조금씩 사놔도 나쁘지 않겠네요. 지금 시장은. 네, 뭐 당장 주도주로서 막 치고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하면 사놓고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죠. 뭐 그렇죠. 하반기를 바라보고 네. 내가 미리 사놔놓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걸 견딜 수 있다면 충분히 이제 비중을 좀 늘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너무 급하게 사놓고 예를 들어 6월이나 3분기에 삼성전자가 제대로 진행이 또 안 됐다라고 한다면 네. 실망감 때문에 역시 기존 주도주가 여전히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일부 퀀트 연구원들이 말을 하는 거 들어보면 이 실적에 대한 연속성이 이루어질 때 네.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한 피해도 여전히 반도체가 있는데 관세에 대한 피해나 낙폭 과대에 관련된 수출주에 대해서는 계절성을 따져보면 네. 대부분 다
너무 이르게 반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퀀트적인 입장에서 그래요? 보면. 네. 예, 그러면 결국 계절성을 따졌을 때 낙폭과대 종목들은 네. 대부분 다 4분기에 쇼 커버링이 되거나 내년을 바라보고 뭔가 좋아진다 네. 보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급주의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 그런 어떤 논리도 일부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기존 주도주들이 지금은 손을 놓고 이제는 아니라고 하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와 역시 그런 부분도 있을 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2차 전지도 그렇게 하겠지만 뭐 2차 전지는 조금 차치를 하고 네. 반도체만 놓고 본다면 그런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뭔가 턴이 된다 봤을 때 좀 시기적으로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측면도 좀 일부에서 제기되는 네. 연구원의 리포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개인적으로 어떤 판단을 네. 좀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 들고요. 편안하게 가려면 전자가 콜 테스트 통과했다. 뭔가 공식적으로 나오면 그때 플레이를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부장님 진짜 저희가 시간이 없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네. 그렇다면 해외의 반도체주나 기술주는 네. 이번 남은 하반기에는 좀 어떻게 보세요? M7에 대한 여러 가지 수급이 과거처럼 몰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미국장을 최근에 V자 반등을 일으킨 것은 네. 미국장도 헤지 펀드가 아니고요. 대부분 기관 수급은 M7에서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들도 개인들이 거의 사들어서 개인들이? 올렸습니다.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개인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도 꽤 있을 수도 꽤 있고요. 있죠. 있죠. 그리고 네. 헤지 펀드들 큰 기관들의 자금들이 M7을 최근에 올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M7이 같이 네. 많이 올라왔는데요. 역시 AI 관련된 그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3월 말부터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뭐 캐펙스가 좀 지연이 될 수 있다 나왔지만 네. 사실 내용을 따져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의 관계 때문에 약간의 전략적인 그렇죠. 변경 때문에 네. 캐펙스 이슈가 있었지만 연간 캐펙스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진행됐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캐펙스가 유효하고 시장 가이던스보다 높은 네. 캐펙스 자금 집행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도 AI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주장할 정도이고요. 네. 그 외에도 지난 밤에 뭐 여기 실적 발표했던 여러 종목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AI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실적이 강력하게 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쪽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고 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는 좀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는 게 젠슨왕이 또 주식을 좀 팔겠다라고 지금 신고를 또 네, 했죠. 네. 그러니까 또 오너가 좀 팔겠다는데 그러니까 약간 주춤거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단기적인 수급적인 이슈가 있어서 엔비디아가 약간 네. 쉴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1분기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네. 것이고 중국에 대한 관세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제재 때문에 엔비디아가 좀 숫자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했지만 네. 1분기 실적을 더불어서 어느 정도 그분들을 이제 극복을 했죠. 아, 중국을 그렇게 제재를 했음에도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질 거야. 그리고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서 믹스 개선을 이루면서 중국주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메이크업을 다른 제품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미국 측에서도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중심의 흐름들은 좀 더 좋아지는 거고 가장 좀 도태되고 있는 부분들이 애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애플이 조금 뭔가 잊혀가고 있는 것 예, 같아요. 혁신도 좀 없어 보이고 네, 그쵸. AI도 뭔가 본인들 전략이 결정적이었어요. 없는 AI가 것 없는 같고요. 게. 그쵸.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애플이 조금 주춤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을 또 누가 메꿀 수 있느냐 부분도 시장의 하나의 핵심 포인트로 네.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국내외 반도체주 전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알려주세요. 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대선 뒤 집값은. 어쩌면 가장 설레는 지금 키워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먼저 소개를 좀 드릴게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화면으로만 뵙다가 보니까 네. 연예인 같으시네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부동산계 네. 임영웅입니다. 이명, 그냥 하는 팬층을 말입니다. 좀 겨냥하신 거 아닌가요?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동산 주제를 잡았는데 대선이 사실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저희가 밤 10시에 이제 올리니까 사실 진짜 며칠 안 남은 건데 이제 지금은 뭘 하려면 사실 지금 상황을 좀 짚어봐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의 서울의 부동산 상황이 어떤지를 좀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세요. 서울만. 네, 일단은 서울만. 서울만. 네, 서울하고 뭐 다른 지역도 같이 하면 좋죠. 전국을 보게 되면 제로입니다. 네, 그냥 보합. 제로. 오르지도 않고 보합. 내리지도 않는데 통계입니다. 네,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통계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데요. 학교 다닐 때 반평균이 보통 한 75점에서 80점 정도 네. 나옵니다. 엄마 나 반평균
들어왔어. 칭찬을 받을까요? 야단을 받을까요? 혼나지 않나요? 60점 맞는 네. 학생 같으면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그쵸. 95점 100점이면 야단을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네. 평균의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평균은 0%. 네. 서울은 전혀 다르죠. 서울은 상승입니다. 상승. 0.16%. 한국 서울만? 부동산원 통계를 보게 네. 되면 서울만 반짝반짝하고요. 경기, 인천 마이너스입니다. 네. 전국 마이너스입니다. 세종시가 네. 그나마 지방에서는 상승인데 상승률이 둔화됐습니다. 0.3%에서 0.1%. 유일하게 따끈따끈하게 상승 지역이 서울인데 네. 서울 안에서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또 너무 다 온도 차이가, 다르잖아요. 네. 온도 차이가 있는데 서울에서 뜨거운 지역, 네. 요즘 날씨가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네. 더운 지역을 찾는다면 우리가 소위 한강벨트라고 이제 요즘 그렇죠. 명칭을 붙이는데 네. 강남 3구, 용산구는 이제 우리가 음. 익히 알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현장에 가보면 네. 매물이 없습니다. 아, 실제로 그런가 보네요. 네. 그러면 예전에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집값을 올리면 아파트 가격을 올리면 보통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올립니다. 네. 집주인들이. 요즘은 한 3억씩 올립니다. 아니, 뭐 개수는 적어질 수 있으나 그 개수, 그러니까 2개였던 게 1개가 거래되면서 그 수치가 엄청나지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속도가 폭이 네.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토지거래구역이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강남 3구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러면 일단 현금을 네. 준비를 하고 네. 현장에 가면 매물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대기를 하고 있다가 매물이 나오면 바로 소화해야 되는데 계좌를 받는 과정에서 호가가 올라가거나 매물이 회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그러면 방심할 수 없네요. 거래가 진행 중이더라도. 방심이 아니라 긴장해야 되죠. 아, 내가 오늘 살 수 있을까? 그 정도구나. 라는 상황이고 네. 주변 지역들 한강벨트 중에 이제 마포, 네. 성동, 성동. 강동, 네. 동작구도 신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동작구에 흑석 7구역을 재건축한 아크로 리버하임이라는 아파트가 네, 있거든요. 네. 아파트는 좋습니다. 흑석동의 랜드마크인데 한강뷰도 나오고 그쵸. 역세권에 역세권에. 좋은데 좋죠. 전용 8사가 31억 2천만 원에 거래가 저 그 기사 보고 다시 봤잖아요. 진짜더라고요. 숫자를 잘못 쓴 저도 아닌 줄 거예요. 알았습니다. 강남 3구, 용산구가 아닌데 30억 넘은 아파트는 처음 봤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상급지 있잖아요. 네, 강남 3구, 용산구 형님들이 보면 네. 동생이 저 아래 동생이 30억이랍니다. 야, 우리 분발 좀 해야겠다. 분발하자. 우리 이 정도는 우리가 올린 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고 동급 마포나 성동이나 강동은 그쵸. 야, 제 친구가 저 달리는데 야, 우리는 어떡하냐? 자존심 상한다. 우리도 힘 좀 이렇게 되는 내야겠다라는 거죠. 생각이 들고 매수자들은 엄청난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돈이 아예 없거나 무주택이거나 이런 분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강 건너 불구경 이제 일단 뭐 강 건너갔습니다. 이제 뭐 나는 어차피 헤엄도 못 치고 방법이 없는데 나름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준비한 분들. 그렇죠. 그쵸. 총알이 좀 있는 분들 네. 예를 들어서 자산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너무 먼 되시는 얘기이긴 하지만. 네. 마포 예를 들어서 서울에 마포에 아파트 한 채, 용산에 한 채 가지신 분은 그렇죠. 나름대로 자산이 있잖아요. 이분들 그렇죠. 머릿속에는 네. 뭐가 있냐면 작년에도 아 이거 2채 팔고 요즘 똘똘한 한 채가 유행이니까 그렇죠. 트렌드에 따라서 강남으로 진출해 볼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이분이 올해 초에 머리가 좀 아프니까 해외여행을 좀 길게 네.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 갔다 오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풀었다가 묶었다가 난리가 나면서 이미 끝나고 오셨구나. 네. 아. 뭐지 하다 보니까 네. 올 초에 받던 가격보다 10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10억이나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1억이 올라가면 이해를 하는데 10억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건 사실 그쵸. 소위 말하면 이제 멘탈이 네. 흔들리면서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과연 부자가 맞나? 인생을 잘못 살았나? 네. 스테이를 해야 될까?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될까? 결론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한테 물어봅니다. 답변은 뭐였죠? 그걸 왜 저한테? 아, 그게 답변이셨어요? 네. 저도 몰라요. 답은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네. 되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변수가 네. 차기 정부가 나오는 정책, 새 정부죠. 새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네. 입주 물량, 네. 금리 네.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기준금리 일단 내렸습니다. 네. 한국은행에서 그렇죠. 하반기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시사했죠. 번에서 두 번 정도. 네.
피치 3대 평가 기관인 피치는 1.75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네. 그러니까 3번 정도 더 여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번은 좀 무리고 무리일 것 같죠? 한 번에서 2번 정도인데 그러면 대출금리가 내려가겠죠. 우리 통상적으로 대출금리가 현재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네. 3.9% 정도 지금 그쵸. 평균 최저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정도 나옵니다. 3.9%에서 높게 나오면 4% 초반 정도 네. 나오는데 대출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반기도 한 번 더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요 3% 중반 그러니까 3.5%보다 내려가게 되면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내려갈 것 같아요. 상황을 아, 보게 달 되면. 거라고 보세요. 네. 충분히 지금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갈 것 같고 최근에 또 7월부터 네. 스트레스 스트레스 시작되죠. 네. 그럼 그건 또 원래 대출 규제잖아요. 가계부채를 이제 관리하는 대출 규제인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강남 3구, 용산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소득을 넘어서서 DSR이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거잖아요. 네. 30억, 50억 하는 아파트가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 자산 시장. 자산. 네. 기존에 있는 자산을 팔고 갈아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큰 영향을 받지 않고요. 서울 내 외곽 지역, 노도강이나 금강구,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대출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월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6월에 미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어제 금리 내리고서는 문의 전화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럼 지방은요? 정부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서울 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를 1.5%, 1.2에서 1.5로 올렸고 지방은 야 올해 말까지는 봐줄게. 그래. 0.75로 기회를 했죠. 네. 또 했는데 지방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맞고 자랐습니다. 선생님들이 때립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맞았다 그러면 엄마한테 또 맞습니다. 너가 뭘 잘못했냐. 2번은 맞는데 체벌이 있는데 서울은 말썽을 적이니까 말썽이 생기니까 2대 때릴 건 이제 3대를 때립니다. 근데 지방은 집값이 안 오르고 미분양이 많으니까 그렇죠. 2대 그대로 때릴게. 그렇죠. 지방에서는 우리는 집값도 안 오르는데 왜 때리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사탕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2대 때는 0.75도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럼 지방에는 정부는 혜택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생각처럼 정부의 기대대로 스트레스 DSR이 가계부채가 그러면 줄어드느냐? 가계부채는 그렇지도 않지 않을까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당겨서 계약을 하게 되고요. 입주 물량들이 올해 또 나오거든요. 내년부터 이제 많이 줄어드는데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나오면 잔금은 무슨 돈으로 그렇죠. 하나요? 아니 왜 토어제도 어떤 가계대출의 이유도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소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토어제가 답은 아닌 거네요. 사실 토지는 답처럼 이미 답이 재지정한 나왔습니다. 건데. 그니까요. 규제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강남 3구, 용산구가 규제 지역에서 풀린 적이 없거든요. 네. 집값 잡았나요? 못 잡았잖아요. 계속 신고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답이 아닌 거고, 그리고 뭐 어떤 정책이든 그렇잖아요. 내면은 쏙쏙쏙쏙 피해서 어찌됐든 또 하나의 풍선 효과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 풍선 효과가 옛날보다 더 규모가 커졌다라는 것도 이 시장에서는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지 않아요? 규모도 커진 대신에 이제 예전하고 좀 다르다면 풍선 효과가 예전에는 서울을 오르면 서울 외곽, 경기, 그러니까요. 인천, 지방광역시, 지방 중소도시까지 갔는데 지금을 보게 되면 핵심 지역들만 계속 키가 높아지고 그렇죠.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양극화 문제가 아닐까. 예전과는 좀 다르다. 양극화를 좀 살펴보게 되면 네. 저성장이잖아요. 네. 이제 뭐 한국은행 보니까 0.8% 성장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장기 침체 저는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일본처럼. 아, 이미 그래요? 우리가 진입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끊고 네. 탈출을 하느냐, 장기 침체가 계속 깊어지느냐가 문제인데 우리 정치권이나 관료들이나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장기 침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해야 대안이 나오는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장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국민들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하면 어떤 선택을 하죠? 뭔가 보다 확실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확실한 선택이 일본 사례를 보면 야, 도쿄는 살아남지 않았나? 핵심 지역? 서울. 서울밖에 없다. 서울에서도 한강 벨트밖에 없다라는 나름대로의 답을 내렸고 최근에 제가 또 연락을 좀 받는 게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네.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돈 좀 있는 네. 유지들이라고 하잖아요. 자산가들. 네. 자녀들은 이제 학교를 서울로 갑니다. 네. 서울 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면 부모님들이 전세집을 사주든 매매를 해주든 뭔가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해주는데 최근에는 이제 부모님도 올라오시더라고요. 아, 부모님이 그래요? 몸으로 네, 네. 올라오든 돈이 네, 올라오든 어. 자본 유출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지방에 이제 뭐 100억짜리 건물을 네. 가지면 서울 100억하고 개념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엄청난 부자인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100억 건물을 상업지역에서 팔면 강남 아파트 5채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억짜리가 70억에 팔린다고 합니다. 아. 그나마도 70억에 팔리면 다행입니다. 다행인 거예요? 어. 강남 집값은 3배 올랐잖아요. 네, 네. 70억 아파트 하나 팔아서 강남 아파트 하나 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손해인데 왜 팔고 오냐면 10년이 지나면 더 올라 70억에서 50억이 되고 서울 아파트는 더 올라가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열차 마지막 열차라도 타자라는 마음에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고 있어서 저는 이게 모든 게 다 양극화다. 그럼 소장님 그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요즘 저한테도 많이 묻는 게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지금 무조건 사야 돼. 지금이 제일 싸. 거의 이제 샤넬백처럼 네. 무조건 사야 돼. 정권 바뀌기 전에 들어가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네. 6월부터 쭉쭉쭉 오를 거다. 진짜 근데 그럴 걸로 보세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진짜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생각하세요? 쭉쭉 원래는 쭉쭉 올라가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쭉쭉 안 오르더라도 지금 들어가야 된다. 사야 된다. 마지막 기회다. 이게 맞는 시점이라고 보세요. 서울에 대해서는요. 전국으로 그래요? 보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서울에 서울만. 대해서는. 서울에 그랬을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 이미 새 정부 출범 전에 벌써 강남 3구, 용산구, 한강 그러니까요. 벨트 쪽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정상적인 소위 말해서 멘탈이 나갔습니다. 그럼 이게 6월에 더 심리. 오른다고 보세요? 심리가 이미 붕괴가 됐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막을 만한 왜냐하면 이게 토지거래가구 여기 앞서서 이제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실수를 한 게 토지거래가구역 풀기 전만 하더라도 뭐 정치적 불확실성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저도 방송에서 많이 했는데 토지거래가구역을 풀고 나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불확실성 무슨 불확실성이야 그냥 달려 이제 달리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근데 근거가 있잖아요. 금리가 내려간다. 네. 입주 물량 올해까지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그나마 나오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반토막 또는 3분의 1 토막이 나거든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전세 가격은 또 올라갈 거고 매매 월세도 가격, 오를 거고 전세가 올라가면 그쵸. 매매 가격도 자극을 하게 되고요. 또 집주인들이 팔아야겠다. 그쵸.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 괜찮은데 최근에 나오는 매물들은 급매물이 아니고요. 호가를 올려서 내놓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갈아타기 위한 매물이기 때문에 네. 집값 하락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이건 제 지인 사례인데 분명히 이 집을 봐놨어요. 몇 달 전에 봐놓고 자 요 시점을 이제 그 집주인하고 고려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걷어들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더 올려서 내놓을 수 있으니까. 3개월. 네, 근데 그게 너무 불과 오래 봤다. 몇 주 전이었거든요. 몇 주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시장도 빠르고 무섭게 가고 빠릅니다. 있어서 하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질문이 많습니다. 이제 대선 앞두고 공약들을 내놓긴 했어요. 물론 네. 미니 대선이라서 급하게 내놓은 감도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는 거에서는 조금 지난 대선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있는데 요점을 보자면 추진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실수요자들을 위한 건 맞거든요. 맞잖아요. 목표는 맞아요. 정책이란 게 실수요자를 그러니까요. 위해서 그렇긴 한데 이제 내야죠. 그래서 네. 저희는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일단은 어쨌든 후보자들이 제일 강조하는 거는 공급 확대잖아요. 네. 지금 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는 보긴 하는데 네. 공급 확대, 뭐 공공 주도도 있고 도심 재생도 있고 해법의 차이는 많을 수 있는데 뭐 어떤 것들을 좀 내놨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막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보긴 했는데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 그래도 좀 짚어주세요. 그게 공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채널 A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답을 네. 말씀드리면 일단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공통사항인데 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조를 보게 되면 부동산과 약간 거리를 좀 두고 싶어 합니다. 속마음. 아, 그러니까 깊숙이는 안 들어간 걸로 왜냐면 보시는 얘가 거네요. 잘해줘도 욕먹고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욕 안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불어민주당에도 네. 있고요, 국민의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졌는 게 처음에는 스마트 사기 신도시 맞아요. 이걸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공약집에서 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욕 먹거든요. 왜 욕을 먹냐면 3기 신도시도 사실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아직. 18년에 발표했는데 네. 이제 첫 단지 가장 빠른 첫 단지가 이제 분양을 하고 그렇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안 그래도 능력도 안 되는데 사기까지 한다고 이게 과연 돼? 그리고 만약에 하면 10년 15년 걸리거든요. 네. 2040년에 4기 신도시가 완공이 되면 그때 인구가 줄어들지 빈집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걸 왜 하니? 우리는 지금 집이 필요해. 지금 공급해줘. 안 되잖아요. 네. 논란만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뭐 250만 원, 270만 원 얘기했다가 욕먹었는데 네. 이번에 숫자도 빼버렸습니다. 네. 그냥 250만 원도 없고 모든 숫자를 빼버리고 그냥 열심히 하겠다. 음. 그냥 공공 주도로 네. 열심히 하겠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뭐 완화시켜주겠다. 네. 재건축 재개발 서울 우리 열심히 해주겠다 정도의 일반적인 그냥 두리뭉실한 포장을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네. 제가 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공약을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네. 봐야 돼요. 필요하냐? 음. 할 수 있느냐? 관점인데 4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는 정책이고요. 네. 지금 안 나오고 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지금 필요한 정책이라면 시장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거 좀 문제지 않아?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폐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국회를 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네. 할 생각이 없습니다. 반면 국회에 칼자루가 없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는데 하겠다고 합니다. 폐지를. 네.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 네. 그러니까 한쪽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할 수 없는데 하겠다고 하니까 둘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또 333 공약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청년주택. 네. 3년 동안 결혼하면 3년, 첫째 놓으면 3년, 둘째 놓으면 3년, 9년 동안 뭐 혜택도 주고 그리고 1년에 매년 10만 공급. 10만 원씩 이죠. 네. 50만 원을 하겠다는데 10만 호가 얼마나 큰 물량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사실 그동안의 정책 때 나왔던 공급량도 아직 안 됐잖아요. 네. 거기다가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도 겹쳤기 때문에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공급은 누구나 이제 발표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포함도 하는데 이 공급 양을 떠나서 저는 네. 이 공급도 이제는 사람들이 수준도 높아졌고 이 주변 여건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공급하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리고 속도도 시간이 걸리고요. 이게 공급이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신도시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인데 음. 신도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기 신도시도 지금 힘들게 네. 가고 있는 상황이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걸림돌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초과이익 그렇죠. 환수를 폐지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안 되잖아요. 같아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사업성인데 뭐 조합 내부의 네, 갈등, 두 번째는 지자체, 서울시와 그렇죠. 조합 간의 갈등, 네. 세 번째는 시공사와의 갈등인데 모두 다 그냥 한 몸통입니다. 그러니까 다 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네. 건축비가 천정부지 올라가니까 시공사는 돈을 더 달라. 조합원들은 돈을 못 주겠다. 그리고 멈춘 데도 요즘 되게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조합원들끼리도 싸웁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기부 체납 그냥 해주지 않잖아요. 그쵸. 최근에 논란 보면 대치동에 음마아파트 있잖아요. 네. 음마아파트에 공영 주차장을 집어넣겠다. 서울시 방침입니다. 그럼 조합원들은 우리 아파트에 갑자기 그렇죠. 웬 공영 주차장을 우리 명품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공영이 웬 말이냐. 싫어하겠지. 반대하겠죠. 네. 그럼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잠실주공 5단지는 야 한강뷰를 왜 조합원 니들만 보니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한강뷰 볼 수 있게 배치를 좀 해. 우리도 배치할 물량이 부족한데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도 이래요. 뭐 이렇게 물론 부동산 시장이 다르지만 외국은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만 너무 유독 일어나. 이건 근데 끝이 없는 싸움이긴 하잖아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은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그럼. 30년이 지나면 시작이 되는. 제가 일본에 있는 이제 부동산 법인 만나서 예전 미팅할 때 물어봤거든요. 야, 일본 니들은 어떻게 하니? 우리는 30년 지나면 허용 연한이 되고 이제 서울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쵸. 한다라고 하니까 눈을 동그래지면서 왜 그런 법이 있고 왜 그러는 거야? 일본은 50년이 지나도 네. 기본적으로 수선해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개별적으로 안전에 문제안이 돼서 무너질 것 같다. 문제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부수고 진행을 하지만 우리처럼 30년이 되면
구역 지정하고 안전진단 받고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좀 왜 그럴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의 좋게 말하면 우리만의 문화이고 네. 나쁘게 말하면 조금만 노후화가 돼도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라는 우리의 또 약간 잘못된 패러다임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럼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어쨌든 중과세 폐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똘똘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이 심리가 어쨌든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과세 같은 거를 좀 완화한다거나 뭐 어찌됐든 폐지한다거나 유지한 어떤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은 괜찮아지나요? 괜찮아지면 걱정이나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정책 거예요? 하나로 해결될 것 같으면 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 규제 폐지도 사실은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문제잖아요. 그쵸. 똘똘한 한 채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주택자 규제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3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과세 대상, 3억짜리 3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15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거든요. 그렇죠. 한 채만 가지면. 그렇죠. 예전에는 주택 수에 따라서 한 채는 실소유자, 네. 2주택 이상은 다주택자 투기라는 프레임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강벨트에 집 사는 사람은 다 1주택입니다. 기존에 있는 집을 팔고 네, 네. 한 채만 사는데 이 사람을 실수요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고요. 다주택자 규제를 폐지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주택 수의 공시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거고요. 그 집에 대해서 5년 거주, 예를 들어서 10년 보유를 하면 실거주 맞잖아요. 네. 그럼 양도세 비과세를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5년 거주 10년 보유했어. 네. 둘 다 비과세를 저는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는 아. 10년을 보유했는데 네. 전세금을 안 올렸어요. 세입자한테 10년 동안. 음. 그분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양도세 비과세를 저는 줘도 된다. 아, 어떤 왜? 모범 사례에 대한 이렇게 혜택을 주자는 그런데 지금은 거네요? 네.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규제 지역이 아니면 2년만 지나면 비과세를 줍니다. 그러면 2년 지나고 팔고 그쵸. 또 사서 또 2년 사서. 지나면 팔고 이게 과연 실소유자인가의 생각을 그러네요.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데 쉽지 않은 게 이게 또 프레임이잖아요. 그쵸. 만약에 폐지를 한다면 부자 감세. 야, 또 그럴 수 부자들 있죠. 세금을 또 왜 깎냐? 라는 끊임없는 정치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주택자 규제 폐지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못할 것 같다. 국민의힘은 못하는데 한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있는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대출, 금리 그쪽 보면은 금리 내렸고 또 이제 시사를 했는데 어쨌든 대출을 묶어놓으니까 부동산 말고는 또 힘들다고 그러고 그쵸? 근데 또 풀면 부동산이 또 너무 치솟고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지니까 나라는 결국에는 빚에 진짜 얹게 되는 건데 적당한 방법은 없을까요? 적당한 방법이 있었으면 지금 이 지경까지 아 오진 그렇겠죠. 않았죠. 근데 소장님의 답이 조언을 없는 것 하신다면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국토부 장관이 돼도 못 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너무 일파만파. 하고 가계부채를 돼버려가지고.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1년에 올해는 한 25만 원 정도 네. 약 신규 입주 물량이 나옵니다. 뭐 많이 나올 때는 50만 원까지 나왔는데 네.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자기 돈으로 잔금 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대출 받죠. 그래서 매년 예를 들어서 15만 원씩 25만 원씩 공급이 되면 가계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안 지으면 공급 부족, 네. 지으면 대출 무조건 늘어나거든요. 전세를 주더라도 전세 그러니까 대출. 따라오는 게 안 변하면은 변할 그래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계부채의 목적이 가계부채 총액의 증가의 목표를 둘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연체율. 사실은 가장 안전한 대출이 아파트 담보대출입니다. 네. 왜? 대출 안 갚으면 경매 넘기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그 담보가치 보통 대출 50% 정도 나오는데 네. 경매 넘기면 채권 회수가 다 가능하거든요. 안전한 대출이 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차라리 총액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네. 총액도 뭐 노력은 해야 되겠으나 연체율. 지금 DSR, 스트레스 DSR 3단계 하잖아요. 어떻게 네. 되냐면 한도가 줄잖아요. 2천만 원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노도관 같은 경우에 2천만 원 너무나 소중한데 나는 꼭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럼 어떤 방법을 할까요? 신용대출 하겠죠. 신용대출 받거나 사금융에 받거나 그럼 일은 더 커지는 거죠. 일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그냥 총량 규제를 해서 저는 해결될 문제 아니다. 총량 규제를 해서 줄이고 싶으면 아파트 안 지으면 됩니다. 전세 대출 막고 주택으로, 빌라로. 빌라도 하지 말고 대출 모든 걸 중단하면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목표 설정 자체가 틀렸다. 가장 안전한
아파트 담보대출을 가지고 총량이 많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냥 위험한 대출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차라리 PF 네. 지금 막 부시가 되고 네. 논란이 되고 네. 있는데 PF 문제 해결하려면 미분양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공약 내용을 제가 찾아봤는데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은 또 없더라고요. 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해야 될 걸 그렇죠.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직무유기 아닌가? 네. 왜 해야 될 걸 안 하지? 지방 미분양 또 여전히 정부는 소극적입니다. 중과세 적용하지 않을게라고 하는데 지방 미분양이 왜 소진이 안 될까요?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분양도 많고 그렇죠. 입주 물량 우리 마음은 똑같잖아요. 올라가는 집을 사고 싶지 그건 똑같죠. 안 올라가는 집은 그냥 전세 들어가면 됩니다. 왜 세금 내고 집을 삽니까? 그러니까 지방 같은 네. 경우는 올라갈 가능성이 없고 구매 욕구가 낮은데 미분양이 많다라고 한다면 욕구가 생겨야죠. 그러면 중과세가 아니라 사탕을 줘야죠. 야, 5년간 양도세 면제를 줄게. 그럼요. 1년 내 미분양을 사면 취득세도 면제해 줄게. DSR 3단계? 3단계가 아니라 DSR 그냥 빼줄게. 라고 해도 사? 그래도 알아? 고민하죠.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어. 지금은 야, 중과세 빼줄게. 기본 세율만 내. 어? 안 오르는 집을 나는 세금 그렇지. 안 내도 사기 싫어. 라고 하니까 저는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너무 소극적이다. 정부가. 소장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 한 번으로 여쭤볼게요. 네. 자, 이제는 대선은 다음 주예요. 네. 다음 주고 시장의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일단은 어찌됐든 어떤 정권이 들어가든 허니문 기간도 필요하고 뭐 한 4, 5개월, 6개월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집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뭐 옮기는 거일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봐라. 그리고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보고 들어가라. 이런 팁을 주실 만한 게 있으세요? 뭐 거래량이라든지. 실수요자 그렇죠. 이제 입장에서 네. 본다면 자금이 되고 네. 내 집 마련 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서울 수도권에서는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다려서 네.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요. 입주 물량이 내년 되면 더 부족하고요. 결정적으로 우리 마음은 집값 떨어지면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떨어지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사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네, 이 생각하잖아요. 그걸 이제 푸 현상이라는 피어 오브 오버페잉이거든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 안 됩니다. 우린 두 가지 심리가 있는데 네.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도 싫고 가만히 있자니 포모 현상이죠. 피어 오브 네. 미싱아웃. 나 혼자 네. 뒤떨어질 것 같고 이 두 가지 심리가 공존하기 때문에 100% 타이밍 못 잡습니다. 저도 못 잡습니다. 그래요. 2022년 말 2023년 초에 금리 올라서 집값 떨어졌잖아요. 그때 나는 왜 안 샀을까? 그러니까 내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네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떨어질 사실 때 집 그렇죠. 사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내 집만을 해도 좋은데 원칙이 필요하죠. 뭐냐면 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갑자기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뭐 미국이 갑자기 그렇죠. 디폴트가 될 수도 있고 중국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문제 생길 수도 있다면 예상을 하는 거죠. 2022년 같은 경우 금리가 1년에 2배가 올랐습니다. 멘탈이 나가고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3년을 버텨야 되거든요. 네. 지금 내가 집을 살 때 계획을 하잖아요. 네. 아, 원리금 상환, 대출 얼마 받으면 몇 퍼센트에 뭐 월 200 내야겠다라고 네. 한다면 만약에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400을 내게 되더라도 2배가 내게 되더라도 3년은 버틸 수 있는 해외여행 줄이고 그러니까 외식 좀 줄이고 나를 좀 쪼여야 되긴 하네요.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3년은 버틸 수 있는 여력. 대비를 해야. 근데 나는 절대 못 뺐다. 이게 맥스예요. 여기서 대출한도 더 대출 금리 올라가면 나는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금매로 팔아야 되거든요. 팔고 나면 또 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출 금리가 2배나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그래도 힘들더라도 문제가 없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셔도 좋다. 그리고 강남 3구, 용산구 사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돈 있거나 부모님이 돈 있는 분들이니까 한강벨트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2021년 고점 대비 80%에 머물러 있는 집들이 서울 수도권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쭉 오를 거다 보시는 거네요. 지금부터. 장기적으로는 원래 우상향하고요. 15년 내 서울 수도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은 줄어들어도 그치. 지방에서 인구 유입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15년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서울 수도권을 버틸 수가 있고 또 물가가 네. 올라가잖아요. 네.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네. 우리 그렇죠. 월급이 10년 전 월급하고 지금 월급이 지금이 어떤 식으로든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내 월급이 올라가는 거는 정상이고 네. 집값은 떨어지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만큼 집값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거고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떨어지는 나오긴 구간은 하겠죠. 네. 3년은 버텨야 되니까. 근데 리스크 원래 관리는. 그런 건 있잖아요. 대선이라는 이슈 때문에 더 오르고 또 뭐 그거에 따라 과거에도 좀 그런 영향이 있었잖아요. 과거 정부에서도. 과거에도 네, 이제 네. 민주당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많이 그렇죠. 오른다라는. 지금 왜냐면 뭐 그런 추세 때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런 노무현? 거니까. 네. 정부 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집값이 폭등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게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집을 투자하거나 갖고 싶은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사고 나서 급등을 원하는 거니까. 근데 시기가 네. 올라가는 시기에 집권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고 규제를 한 건데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한강벨트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필이면 지금 또 새 정부 출범 시점에 서울의 핵심 지역들이 꿈틀꿈틀대면서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천장이 높아지잖아요. 네, 네. 천장이 높아지게 되면 나머지 지역들은 기회를 봐서 또 키 맞추기. 하겠죠. 우리도 틈만 나면 올라가야지라고 하면서 저는 또 리바이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이 지나고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늘 했는 말이 맞는지 한번 네. 비교. 그것도 그렇고 여쭤보고 싶은 게 아직 남았기 때문에 네,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네. 김인만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시그널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채널A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라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람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